자, 이제 취득 후 지출입니다. 우리가 전 강에서는 유형자산의 다양한 취득의 유형별 회계 처리를 봤고요. 이번 강에서는 이제 취득 후 지출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취득 후 지출이죠, 후. 자, 이건 뭐냐 하면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취득 후에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자산으로 인식할 건지 아니면 비용으로 인식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를 취득을 하고 취득한 이후에 그 자산을 사용하다가 보면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수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수리비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으로 볼 거냐, 비용으로 볼 거냐,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수리를 통해서 그 기기 장치가 더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고 생산 능력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렇게 만약에 효과가 가져온다면 이거는 올해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게 맞다. 그죠? 그거를 자본적 지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추가적인 지출로 인해서 이 지출이 어떤 생산 능력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원상 유지나 이런 회복을 위한 거나 성능 수준을 이렇게 회복하거나 원상 회복을 위한 거라든지 이렇게 매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렇게 수리비다 그러면 그거는 자산의 개념이 아니니까 비용 처리를 하자. 이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주로 이렇게 내역 연수가 연장되거나 생산 능력의 증대를 가져오거나 또는 원가 상당의 절감 등을 가져오는 이런 이런 지출의 경우에 를 말하고요. 대부분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증설을 하거나 개량을 하거나 복구를 하거나 뭐 이런 지출들이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공장에 사용할 기계를 45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차변에 기기장치 이렇게 자산으로 취득을 했고요. 이 취득한 이후에 7월 4일 날 공장 기계장치가 고장 나서 수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100만 원만큼 수리비가 나갔는데 이게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선비가 아니라 그렇죠. 기기장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늘어난 내역 연수만큼 그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에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서 수익 비용을 대응시켜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이렇게 주기적인 부품을 교체하거나 또는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거나 외벽에 또는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수선비니까 이걸로 인해서 뭐 미래에 효익을 주거나 내용수가 연장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그냥 지출했을 때 바로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무슨적 지출 여러분? 그렇죠.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사용할 화물 트럭을 2,500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해놨는데 트럭이 고장나서 수리비로 100만 원을 현금 지출했어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냥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주의해야 될 거는 건물이나 기기 같은 거는 수선비로 하지만 차량에 대한 거는 차량 유지비로 하는 게 맞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세무위급에서 주로 등장하는 문제가 이런 주제예요. 이 관련해서 자본적 지출로 했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해야 될 거를 비용으로 잘못 처리하게 되면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해야 될 거를 비용으로 잘못 처리를 했다. 그러면 자산으로 기록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자산은 적게 기록되어 있겠죠. 그쵸? 이해되죠? 근데 비용으로 하면 안 되는데 비용으로 했어. 그럼 비용은?
그렇죠. 과대 계상돼 있겠지. 그럼 비용이 과대 계상돼 있다는 건 회사의 순이익은 그렇죠. 과소 계상된 거네. 맞죠? 자, 결국엔 단기 순이익이 과소 계상되면 이 단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럼 결국에 이익잉여금 자본도 과소 계상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음. 자, 그럼 반대로 이거 한번 해봐요.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 자,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는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 비용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위에는 어떻게 했었지? 자본적 지출을 비용 처리한 거고, 그쵸? 밑에는 수익적 지출을 자산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산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자산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자산으로 했으니까 그렇죠. 자산은 과대하게 기록돼 있을 거고 비용으로 했어야 되는데 또 비용을 안 했어. 그럼 비용은 과소계상돼 있을 거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 있다는 건 회사에 당기순이익은 과대하게 계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럼 결국에 당기순이익이 과대됐다라는 건 결국에 이익요금 자본도 과대돼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복잡하게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해하면은 또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봐요. 자산이 과대하게 계상이 되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차대변은 양쪽이 똑같잖아요.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서. 잘 들어봐요. 자산이 과대하게 계상이 되면 그렇죠? 음. 자, 자산이 과대하게 계상되면 부채는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산이 이만큼 과대하게 됐대요. 근데 부채는 딱 고정돼 있어요. 자, 부채는 여기 봐요. 이렇게 해서 딱 고정돼 있어요, 여러분. 부채는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자산이 과대됐다 그러면 양변이 같아지려면 자본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동시에? 자본이 과대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이 과대돼 있으면 자본도 과대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자, 지금 이 사례에서 자산이 과대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기 자본도 과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자산이 과대하게 기록되면 자본도 과대하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 대차가 맞으려면.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자,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산이 요만큼이 이렇게 줄었대요. 근데 부채는 지금 여기 빨간 줄이 보이시죠? 픽스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부채는 고정돼 있다라고 치면 양변이 같으려면 여러분 자본도 어떻게 돼야 돼요? 자본도 가속예상돼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색깔 달리 해볼게요. 자산이 과속예상되면 자본도 과속예상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혹시 여러분? 자, 그러면 거꾸로 부채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부채. 자, 이거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이거 지우고. 자, 집중. 자, 자산이 이렇게 빨간 색깔. 자산이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음. 자산은 고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산이 고정되어 있고 부채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 여러분. 부채가 과소하게 계상이 되면요. 자, 봐요. 여기서 우리가 부채가 이렇게 부채가 적게 기록되면 자본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산이 고정돼 있다고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채가 계상되면 자본은 과대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방향이.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거꾸로 다시 해보자. 다시. 자, 만약에 여러분 부채가 밑으로 과대돼 있다? 여러분 이렇게요. 부채가 과대돼 있어. 그럼 자산이 고정되어 있으면 자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봐요. 부채가 과대돼 있어. 이렇게 부채가 밑으로 막 커지고 있어. 자산은 고정돼 있는데.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쭈그러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속이 발생된 거예요. 대차평균 원리로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산이 과대되면 자본도 과대돼 있다. 대차평균 원리 때문에. 부채는 반대로 자산의 반대편에 위치돼 있으니까 부채가 과소계상돼 있으면 자본이 과대돼 있는 거고. 다시 자산이 과소돼 있으면 자본은 과소돼 있겠죠? 자산하고 부채는 반대니까 부채가 과대되면 부채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자본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채가 과대되면 자본 부채가 과대. 부채가 밑으로 커지면 자본은 과소돼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 과대, 자본 과대, 부채 과소, 자본 과대. 헷갈리면 한쪽만 기억해 봐요. 자산 과대, 자본 과대 이렇게. 하나만 기억해 봐요. 여러분 헷갈리면요. 여기 한번 테스트 해 봐요. 자, 지금 아까 자산으로 해야 될 걸 비용으로 했죠. 그죠? 그러면 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있으니까 여기 자본도 과소계상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죠? 또 요것도 해봐요, 쉽게. 자, 자산으로 하면 안 되는데 자산으로 했어. 그러면 자산이 과대돼 있으니까 자본도 과대돼 있는 거고. 이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참고해서 여러분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할 내용은 뭐냐면요. 유형자산의 재평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예요. 여러분, 유형자산은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유형자산은 건물, 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유형자산을 재평가한다? 자, 여러분, 유형자산도 우리 단기 매매증권 이런 유가증권처럼 재평가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선택이에요, 선택. 음, 이건 선택입니다. 자,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재평가를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건물, 토지와 같은 유형자산도 공정가치가 변할 수 있으니까 기말에 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할 수 있게 하자 이거예요.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토지라는 유형자산이 있는데 토지를 재평가하기로 회사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의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증가하게 되면은 막 이익이 보고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토지를 10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30억으로 토지의 공정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20억만큼 회사에 이익이 잡히잖아요. 그럼 그 이익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이걸 반영하게 해줄 거냐? 근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게 해주잖아요. 해주면 이익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이 늘어난 이 지금 공정가치가 10억에서 지금 10억에서 30억이 됐으니까 20억만큼 이익이 생겼는데 이 이익은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는 실현됐어요, 미실현됐어요? 이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익이 난 것처럼 보고하게 해준다? 얼마든지 이익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이익을 함부로 당기순이익에 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 유형자산의 가치평가를 재평가해서 이 회사의 자산의 가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로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 해주자. 해주는데 이걸 갖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이 공정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 이익을 수익으로는 인정 안 하겠다. 즉 단기순이익엔 포함할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익을 재무상태표에 자본에다가 우선 잡아놓자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항목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거든요.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게 뭐냐면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손익거래인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들을 반영하는 게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선 집어넣었다가
이걸 처분해가지고 실현됐을 때 이걸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넣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당기순이익을 집어넣는 이익잉여금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자산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예측 가능한 자산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되 그 재평가로 인한 이런 이익 상승분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서 이렇게 이익을 부풀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은 재평가로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하지만 그 공정가치에 대한 상승분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없게 해놨다. 그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 만약에요. 이 재평가를 했는데 토지 시가가 떨어진 거야. 공정가치가 하락했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회계는 굉장히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보수주의라는 건 여러분 제가 혹시 이전 강의할 때 재고자산 여러분 평가손실 저가법 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랑 같은 맥락인데 이익이 나는 거는 당기순이익에 못 넣게 해놓고 손실 나는 거는 인정할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혹시 최초 재평가를 하고 나서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재평가할 때 공정가치가 떨어져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재평가 잉여금 대변에 있는 거를 먼저 사용하고 우선 상기하고 그러고도 손실이 났다 그러면 그때는 재평가 손실로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이게 좀 웃기죠? 이 손실도 아직 실현된 게 아니잖아요.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진. 근데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가 예를 들면 상장 기업이다 그러면 이익을 높게 보고 해야지 주가도 오르고 이렇게 투자 유치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정보를 이익을 조작해서 이걸 만약에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면 이게 이익이 난지 알고 주주들이 이걸 투자했는데 이 실제 보니까 이익이 난 회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사회적 자본이 쓸데없는 기업에 이게 돈이 투자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회계의 주 목적은 이 회계 정보가 유용한 정보가 돼서 이 사회에 있는 이 한정된 이 돈 자원이 좋은 기업에 좋은 기업에 이 자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회계의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익을 부풀리지 못하게 막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손실 났어. 그러면 손실 인정해주되 너가 혹시 작년에 재평가할 때 재평가 잉여금이 있어? 그럼 그걸 먼저 상기하고 그러고도 손실이 났으면 재평가 손실로 해서 비용으로 인정해줄게. 실현되지 않았지만 손실은 인정해줄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이해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또 이제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자, 우리가 처음에 재평가할 때 재평가 손실이 나서 비용 처리를 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 후속 평가를 할 때 공정가치가 다시 올랐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전에 인식한 손실 범위 내에서 우선은 우선은 그 손실을 이익으로 인정해주고 그 손실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영업의 수익으로 인정해주고 그러고도 더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그때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 관점에서 최대한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말로 제가 했지만 이거를 여러분 확 받아들이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고 한번 해보시죠.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요 정도 케이스를 보시면 충분해요, 여러분. 자,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한번 같이 보시죠. 자, 23년도 1월 1일 날 토지를 1,0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토지 1,000만 원. 자, 그런데 여러분 12월 말일 날 재평가하기로 선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재평가는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의 선택입니다. 재평가 안 할 수도 있어요. 재평가 안 하는 거를 원가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평가하는 거를 재평가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자, 재평가하기로 했어요. 그럼 재평가해야죠. 그리고 재평가하기로 했으면 동일 자산은 다 동시 재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토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면 본사 토지든 공장 토지든 다 하는 거예요.
토지 재평가하기로 해놓고 본사에 딸려있는 토지만 재평가하고 공장 토지는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지. 그래서 하려면 동일 자산은 다 동시에 재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를 재평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재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토지의 공정가치가 1,300으로 올랐죠. 그러면 300만 원이 이익이 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현되지 않은 거니까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후속 평가가 또 있죠. 24년도 12월 말에 최초 평가하고 그 다음에 후속 평가를 또 하는 거야. 그죠? 자, 보니까 공정가치가 800으로 떨어졌네. 그쵸? 그럼 1300 평가해 놨는데 800으로 떨어졌으면 500만 원만큼 손실 난 거 맞잖아요. 이때는 500을 다 손실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평가 잉여금을 우선 상기해 주고 그러고도 손해 난 건 재평가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자, 재평가 케이스 두 번째인데요. 토지를 1,00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1,000만 원. 자, 토지의 공정가치가 이번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손실난 거는 보수적 관점에서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평가 손실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 그런데 후속 측정, 그 다음에 다시 공정가치가 올랐어. 그러면 900만 원으로 평가했는데 1200이 됐으니까 300이 토지가 올랐잖아요. 지금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300만 원만큼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재평가 손실 잡아놓은 것까지는 환입을 하고 재평가 이익으로 보고 그 초과된 거는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런 룰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 재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 정도 내용을 보시면 혹시라도 객관식이나 실기에서 나온 적도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수준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유형자산의 손상입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주제들이 계속 나오네요. 유형자산의 손상?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여러분 이 유형자산의 손상은 사실은 이게 어떤 느낌하고 비슷한 거냐 하면 우리 재고자산 공부할 때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거랑 유사한 개념이에요. 이거랑 동일 맥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우리 재고자산의 저가법이 어떤 개념이었어요? 상품이나 제품과 같은 이런 재고자산이 순실현 가치가 기말에 하락하면, 즉 시가가 떨어지면 그 손실을 인식하고 시가가 오른 거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 게 저가법이었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자, 여러분. 야, 기기장치나 건물이나 이런 유형자산도 시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그렇죠? 그래서 자, 진부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이런 뭐 기계가 나오면 내가 옛날에 구입했던 기계는 이게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리적인 손상, 예, 물리적인 손상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상이 생기면 이 손상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보수주의적 관점인 거죠.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손실은 인식해서 회사가 이익을 최대한 낮게 보고하게끔 이렇게 예, 보수적 관점으로 재무적으로 좀 견고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회계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자, 기말 결산 시에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한 후에 남은 장부 금액하고 자, 여러분 회수 가능액을 비교해 보래요. 회수 가능액이라는 건 뭐냐면 순 매각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바라보겠대요. 자, 갑자기 이게 또 뭔 소리야? 순 매각 가치와 사용 가치?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현금으로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계장치를 이제 공정가치 평가는 안 하고 원가 무형입니다. 기계장치의 내용유수가 10년입니다. 그러면 잔존가치가 없고 정액법이면 감가상각을 10,000원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년도 12월 말에 10,000원의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9만 원인 거 맞죠? 그죠? 맞죠, 여러분? 9만 원인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집중해봐요. 이 기기장치의 회수 가능한 금액이 8만 1,000원이래요. 여기 그냥 시가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냥 시가, 회수 가능한 금액, 시가. 이 자산의 가치 시가가 8만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8만 1,000원이라는 이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 8만 1,000원은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순 매각 가치하고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을 이 시가,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대체 순 매각 가치라는 게 뭐고 사용 가치가 뭐냐? 이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순 매각 가치라는 건 단어 그대로예요. 이 기기 장치를 갖다가 매각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기계를 갖다 팔면은 기계 예상 처분 금액이 있을 거고 그 기계를 처분하는데 또 재반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 그래서 그 재반 비용을 뺀 순수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봤더니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냐면 자, 예를 들어서 8만 예를 들어서 뭐 8만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요 사용가치라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사용가치라는 거는 이거를 처분하지 않고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이 기계로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봤더니,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용가치라는 건 처분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따져봤더니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가치가 예를 들어서 이거 처분했을 땐 8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처분하지 않고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8만 1,0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갖다 팔면 순수하게 내가 8만 원 받을 수 있고 이걸 팔지 않고 사용하면 8만 1,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안 팔죠, 여러분. 그럼 이 자산의 가치는 이 둘 중에 큰 금액 8만 1,000원짜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금액을 이 자산의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보겠대요. 이걸 시가로 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지금 9천 원만큼의 손실 난 거니까 그걸 손상차손으로 비용으로 인식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자, 순 매각 가치란 이걸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처분 가격에서 이걸 처분하는 데 들어간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그 금액을 우리가 순 매각 가치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갖다가 팔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팔면 8만 뭐 3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파는데 3천 원의 처분 비용이 예상이 된다. 그럼 나한테 8만 원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가치라는 건 뭐래요, 여러분? 사용가치란 이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이 자산을 사용했을 때 이 자산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한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 이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용했을 때의 가치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해서 이 지금 순매각 가치랑 사용 가치랑 둘 중에 큰 금액을 이 자산의 시가로 보는 거예요. 즉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장부 금액보다 이렇게 회수 가능한 금액이 떨어졌으면 9천 원만큼의 손상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케이스로 한번 보시죠. 자, 1월 1일 날 23년도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1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기기장치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참고로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10만 원에 취득했는데 내용 연수가 10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 보부를 하래요. 그럼 매년 만 원씩 감가상각 하는 거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23년도 시점에 이 기기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장부 금액은 9만 원인 거 맞죠? 그런데 순 매각 가치랑 사용 가치 중에 둘 중에 큰 금액이 8만 1,000원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장부 금액은 9만 원인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예요? 8만 1,000원. 그럼 얼마 손해 본 거예요? 그렇죠. 지금 9천 원만큼 손실 난 거죠?
그럼 그것만큼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그리고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해서 이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상까지 고려하면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1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0,000원 빼고 손상차손 누계액 9,000원 뺀 게 이게 진짜 장부 금액이에요. 손상차손 누계액이 없다면은 이게 지금 9만 원이지만 손상된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지금 장부 금액은 이제 손상차손까지 인식하면 8만 1,000원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연도의 감가상각 비용을 어떻게 인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1년 상각하고 9년 남았잖아요. 9년 남았는데 지금 장부에 8만 1,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8만 1,000원 나누기 9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8만 1,000원 나누기 9 해보세요. 8만 1,000원 나누기 9년 하게 되면 9,000원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비 9,000원, 감가상각 누계에 9,000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24년도 말에 또 결산할 때 보니까 이 기기장치의 회수 가능한 금액이 12만 원으로 팍 올랐대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자산의 장부 금액은 지금 8만 1,000원에서 9천 원만큼 했으니까 그렇죠? 장부 금액은 7만 2천 원인데 12만 원으로 올랐다고 그러면은 얼마 오른 거예요, 여러분? 12만 원에 여기 뭐야? 7만 2천 원 하게 되면 4만 8천 원 이렇게 막 올랐으니까 누계액을 환입해야 되는데 4만 8천 원 환입할 거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입할 때는 우리가 손상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의 장부 금액을 한도로 환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23년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24년도 말에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게 지금 24년도입니다. 24년도 말에 장부 금액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음에 10만 원에 취득을 했고 만 원 상각을 했을 거니까 8만 원이 24년도 말에 장부 금액이 되겠죠. 여기 여러분 24년도에요. 여러분 23년이 아니라 이게 오타입니다. 24년도 말에 장부 금액은 8만 원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8만 원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12만 원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 회수 가능한 금액과 요 손상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장부 금액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이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 8만 원까지만 환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만 2천 원인데 지금 8만 원까지 환입할 수 있으니까 8천 원을 환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상차손 누계에 8천 원을 줄이고 대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이라고 해서 영업 외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레벨의 사례면 전산세무 1급을 전산세무 1급까지 제가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례를 넣어놓은 거라 우리 세무 2급에서 이렇게까지 언급되지는 않는데 여러분 요 케이스로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조금 오바해서 요 사례를 만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용 읽어보면 손상차손은 이런 진부하 또는 물리적 손상 등으로 인해서 유형자산이 손상됐을 때 그걸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금액과 해소가능액을 비교해서 손상차손을 영업의 비용으로,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이란 순매각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을 우리가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보고 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하락하게 되면 그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손상됐던 게 환입이 되는 경우에는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 환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가법에서도 우리가 인식했던 손실 이상 환입을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했던 손실 범위 내에서 환입을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손상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아, 유형자산도 우리 재고자산이 저가로 하락하는 것처럼 손상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의 처분이에요.
자, 유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폐기하거나 뭐 갖다가 처분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장부에 남아있는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서 만약에 처분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처분 금액이 더 적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을 인식한 후에 처분의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논리상 맞다는 거. 자, 요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1월 1일 공장에서 사용할 기기장치를 100만 원의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차변의 기기장치,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죠.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여기 잘못 들어가 있죠? 미지급금. 이렇게요. 자, 그리고 기기장치를 거래처에 이제 970에 처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월 1일 날 처분했으면 6개월을 사용한 거니까 논리상 6개월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 1,000만 원인데 자, 여기 지금 내용이 적혀 있진 않지만 자,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자,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인데 내용 연수가 거기다 적어 보세요. 내용 연수가 5년이에요.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어요. 잔존 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만약에 감가상각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5 하게 되면 매년 2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할 건데 6개월만 썼으니까 그죠? 6개월만 썼으니까 100만 원을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감가상각비 인식을 해서 누계획을 먼저 잡고 그리고 처분 분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은. 자, 그럼 처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감가상각 누계획 대변에 있는 거 차변으로 없애고 기기장치 1,000만 원 제거해요. 그리고 970만 원을 처분하고 어음을 받았어. 그럼 받으러움이에요, 미수금이에요? 그렇죠, 미수금이죠. 그러면 자,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생각했으면 900만 원 남은 건데 970에 팔았으니까 70만 원은 뭐예요?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있잖아요.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더라도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안 했어. 인식을 안 하고 회계 처리를 했어요. 요 회계 처리죠.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래도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자, 봐요. 자, 지금 요거는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좀 고쳐줄래요? 미안해요, 여러분. 자, 기기장치 1,000만 원, 미지급금 1,000만 원이에요. 맞죠? 자, 이 기계를 갖다가 팔았어. 근데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고려 안 했으니까 누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대변의 기기장치 1,000만 원 없앴어요. 그렇죠? 그리고 970만 원 어음받았지만 미수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0만 원만큼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야.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계 연도 중에 이렇게 처분했을 때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분기한 거랑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 안 하고 분기한 거랑 단기 순손익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고 했으면 감가상각비 비용이 100만 원 처리가 되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70만 원 잡히니까 순액으로 보면 비용이 30만 원 처리된 거 맞죠? 그럼 만약에 감가상각 분기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만 원이 잡히니까 이렇게 감가상각 분기를 하고 하나 안 하고 하나 손익계산서에는 손실이 비용이 3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죠? 단기 순이익이 30만 원만큼 줄어드는 거라고요. 이렇게. 다시 봐봐요. 감가상각비 100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 70만 원 그러면 결국에 단기 순이익 그 비용이 그러니까 손실이 30만 원만큼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죠. 맞죠,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럼 선생님 복잡하게 감가상각분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한 손익을 보고한다라고 한다면 이 감가상각을 한 후에 처분 분개를 하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을 하는 것에 더
적합한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만약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처분 붕괴를 한 경우에는 30만 원의 손실이 인식되지만 감가상각을 한 다음에 하면 비용이 100, 수익이 70이니까 결국에 30만 원의 손실을 반영하게 되는 거니까 동일한데 왜 이거를 하고 하는 게 맞냐? 자, 동일하지만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기계를 6개월 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됐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인 감가상각을 인식하고 나서 분개를 하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회계 처리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무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감가상 중도에 처분했다 하더라도 바로 처분 붕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해서는 감가상각을 하고 처분 붕괴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처분까지 봤어요. 자, 유형자산표는 또 여러분 전산회계 1급하고 다르게 재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손상, 그 다음에 다양한 취득의 유형별 회계 처리들이 이렇게 세무 2급에서는 나오니까 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강에서는 실전 객관식 문제랑 분기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